안녕하세요. 오늘은 치면세마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20문제씩 나오고 있고요. 먼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싫어요 누르시는 분들은 댓글로 이유를 꼭 적어주세요. 싫어요가 있으면 그걸 보고 제가 뭐 잘못 말했나 하고 엄청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치면세마의 정의를 아셔야 되는데, 구강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뭐를 제거하고 치면에 붙어있는 부착물을 제거하고 치아 표면을 매끈하게 활택하게 하는 게 바로 치면세마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치면을 깨끗하게 하고 매끄럽게 해가지고 이물질이 부착되는 것을 막아주는 게 뭐다? 치면세마다. 치면세마는 치석이나 잔사가 잘 달라붙는 사람은 3개월, 보통인 사람은 6개월, 그리고 잘 안 생기는 사람은 12개월 주기로 한 번씩 받아주면 된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치면세마의 금기증도 알아두시고요. 뭔가 심한, 과도한, 급성 이런 단어가 붙어 있으면 금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케일링, 치석 제거죠. 치주병의 치료 목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예방으로도 할 수 있죠. 치면세마의 난이도를 5단계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클래스 C는 12세 이하의 혼합치열기의 환자를 클래스 C라고 합니다. 그리고 클래스 1은 영구치 중에서 이제 가벼운 치태를 클래스 1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조금 더 심해진 중등도 치태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을 클래스 2라고 하는데, 이 중등도는 반 이하의 연상치석, 연하치석, 치면이 이렇게 있으면 반 이상을 덮고 있으면 안 돼요. 반 이하의 치석이나 치태 이런 게 붙어 있으면 중등도고, 그리고 클래스 3는 다량 치태나 치석을 의미를 하는데 반 이상 이렇게 넘어갔을 경우에 클래스 3라고 합니다. 클래스 4는 심한 치태를 얘기를 하고요. 심한 치석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엄청 많이 쌓여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측은 2계부까지 여기도 이제 치석이 있는 경우, 이렇게 된다면 이제 이미 치준항은 엄청 깊어져 있겠죠. 그래서 심치준항, 측은 2계부 치석. 자, 그리고 치면 부착물을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치면 세균막이 제일 중요하긴 해서 이게 이제 매년 시험에 나오는 편인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번씩 읽어보고 기억을 해두는 게 좋아요. 후천성 얇은 막은 획득피막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세균이 없는 상태의 칫솔질을 하고 나서 바로 생기는 무세포성 유기질 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요거는 산으로부터 치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런데 이 막으로 인해서 오히려 세균이 더 부착될 수는 있어요. 세균이랑 만나게 되면 이제 치석이 되는 거죠. 치석이 형성이 되면 나중에는 침이랑 그 칼슘인이랑 섞여서 결국 치석이 되게 되는 거죠. 이 획득피막은 산으로부터 치아를 보호하는 긍정적인 역할도 있지만 세균의 부착을 도모하는 부정적인 기능도 있습니다. 자, 그럼 치면세균막을 보도록 할게요. 치면세균막은 일단 세균이 가장 큰 특징이죠. 음식물 잔사나 이런 것들이랑 획득피막이나 이런 것들이 세균이랑 합쳐지면 치면세균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임상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이게 바로 치아 우식증을 유발하고 치주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치면세균막을 잘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게 매년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요거는 칫솔질이나 치면세마로만 제거를 할 수 있지, 양치, 물로 이렇게 가글을 한다거나 워터 스프레이로 뿌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약한 힘으로는 제거가 되지 않아요. 소루로 제거를 해줘야 돼요. 치면세균막이 생기는 과정이, 일단 획득피막까지 생겼잖아요. 그러면 8시간 후에 미생물이 막 모이기 시작하면서 막 무리를 지어요. 그런 다음 그 8시간 후 이틀 동안 급격하게 미생물이 성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 다음 먼저 생기는 게 뭐다? 산소를 좋아하는 호기성 세균에서 산소를 싫어하는 혐기성 세균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오래된 치면세균 막을수록 뭐가 많겠어요? 혐기성 세균의
비율이 더 크겠죠. 그리고 치면 세균막의 구성은 무기물과 유기물로 이루어져 있고요. 요건 그닥 중요하지 않고 호기성에서 현기성으로 이렇게 변하는 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치면세균막의 미생물은 연쇄상 구균이 최초로 부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미생물 때문에 치은에서 염증 소견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피가 난다든지 붓는다든지 그런 특징들이 있잖아요. 치태 위에 느슨하게 부착된 황색 또는 회백색의 연한 침착물을 뭐라고 한다? 백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물 잔사는 말 그대로 음식물이 잘게 다져진 그런 잔사를 음식물 잔사라고 하고요. 요거는 보통 치간부에 축적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치아가 있으면 특히 이렇게 잇몸이 내려간 부분에 여기 블랙 트라이앵글 부분에 이렇게 잔사가 껴있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거를 음식물 잔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치면세균막이 침이랑 섞여가지고 요런 칼슘인들이랑 무기물이랑 섞여진 게 뭐다? 치석. 치석에도 마찬가지로 무기물도 있고 유기물도 있는데 유기물은 마찬가지로 사상균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무기물에서 특징적인 것은 칼슘과 인이겠죠. 그리고 치석이 형성되는 과정은 일단은 피막을 형성을 하죠. 그 다음 치면세균막이 생깁니다. 그 다음 이제 딱딱해지는 거예요. 딱딱해지는 그 과정 석회화는 24에서 28시간 안에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치석이 이제 완전히 형성되는 시간은 10일에서 20일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별표 5개. 치은 영상치석과 치은 연하치석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치은 연상은 치면 위에 침이 막 붙어 있으면 제대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치면을 에어로 샥 불어서 건조를 한 후 그냥 보면 보입니다. 치은 연하치석은 어디에 가려져 있나요? 치은에 가려져 있잖아요. 치은 밑에 있으니까 눈으로 관찰을 할 수가 없고 기구를 안으로 넣어서 탐침으로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방사선, 엑스레이 사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은 연상치석은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거나 뭐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흰색이거나 아니면 약간 누렇게 보이죠. 그렇지만 연하치석은 조금 더 어둡습니다. 검었기도 하고 약간 갈색을 띠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상치석은 바깥에 있잖아요. 잇몸 바깥에 있으니까 침이 막 돌아다니는 곳이죠. 그래서 타액과 만나서 연상치석이 되는 거고 연하치석은 치은 열구에 생기니까 치은 열구액과 만나서 주로 생깁니다. 연상치석도 정말 딱딱하긴 하지만 치은 연하에 비하면 점토상이라는 거예요. 그나마 잘 깨지고 잘 제거가 가능하지만 치은 연하치석은 부싯돌같이 단단합니다. 엄청 딱딱하다. 그게 연하치석이다. 그리고 치은 변연. 치은의 이렇게 잇몸이 있으면 치은 테두리 따라서 치경부에 위치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연하치석은 보통 인전면에 이렇게 연하치석이 안에 숨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설면, 잇몸 안쪽에도 이렇게 치근 쪽에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 변연에 따라 치경부에 위치한다는 것 자체가 여기 위에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치근에 있다는 말 자체가 치은 연하에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요거는 뭐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라 그랬죠? 타액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다 보니까 타액선이 있는 하악설측에 엄청 심합니다. 근데 연하치석은 치은 열구액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전체에 걸쳐서 고루 분포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점토성이기 때문에 제거가 쉽지만 요거는 단단한 부싯돌 같이 딱딱하니까 제거가 어렵겠죠. 자, 그렇다면 치면을 건조한 후에 육안으로 보일 수 있는 거는 치은 연상치석이고요. 부싯돌 같이 단단한 치석이라서 제거가 어려운 치석은 치은 연하치석이겠죠. 자, 그리고 구강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치면 부착물을 제거하고 치아 표면을 활tek하게 만들어주는 술식은 뭘까요? 그렇죠. 치면세마입니다.
치아 동요도가 없고요. 일단 5mm 이상의 깊은 치준항을 가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친연산과 친연하치석이 다량으로 부착되어 있는 상태를 치면세마 난이도로 뽑는다면 뭐겠죠? 그렇죠. 클래스 4입니다. 치면세마의 목적은 치준항을 제거하는 데 있다. 땡, 아닙니다. 치준항을 제거하는 거는 치근할 특수를 해야지 치준항이 제거가 되겠죠. 치은이 이렇게 더 부착이 되면서. 그리고 염증성 결합 조직을 제거한다? 이거 아니죠. 그리고 구강병을 유발하는 전신 요인을 제거한다? 전혀 아니죠. 백악질에 침투된 내독소나 세균을 제거한다. 아니죠. 백악질이 나왔으면 요거는 치근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뭐 치근 활택술이나 아니면 치주소파술 여기에 더 가깝겠죠. 그리고 구강 위생 관리에 대한 동기부여를 한다. 요거 맞죠? 치면세마를 함으로써 치아가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는 치면세마가 끝나고 난 다음 상쾌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느낌 되게 좋다.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하는 거 좋은 거네. 이렇게 하면서 구강을 더 깨끗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치아 오식병의 주 원인이 되면서 이거는 칫솔질이나 치면세마로 제거를 할 수 있고 뭐 물 같은 걸로 양치하는 걸로는 제거할 수 없어요. 치아나 치석이나 보철물 등의 표면에 부착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치면세균막입니다. 자, 그 다음 착색을 보도록 할 건데 이 착색도 매년 문제에 나옵니다. 일단은 외인성 착색과 내인성 착색을 구분을 한다면 외인성인 것은 먹는 걸로 인해서 그거 자체가 치아에다가 바로 달라붙는 거예요. 그런데 내인성 착색은 치아 안쪽에서 유발되는 착색을 내인성 착색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외인성 착색을 먼저 보면 일단 황색은 화성인 바이러스에 나온 누렁이녀 아시나요? 양치를 거의 10년 동안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치석도 엄청 과도하게 쌓여있고 치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치아가 완전히 누래가지고 누렁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나오게 된 여성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뭔가 더러우면 치아가 누래지죠. 모든 연령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원인은 당연히 위생 불량 그리고 음식물의 색소가 원인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녹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녹색 중요하고요. 주로 구강위생이 불량한 어린이에서 많이 호발하고요. 상악 전치부에 치경부에 이렇게 녹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순면이고요. 요거는 이제 색소성 박테리아 때문에 박테리아가 뭐죠? 세균을 영어로 한 거예요. 세균 자체가 이제 녹색인 세균이 있어요. 그 세균이 많이 모여가지고 이제 녹색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거 말고는 차를 많이 마셨다든지 또는 금속을 입에 많이 물었다든지 그러면 그 금속의 녹색이나 차의 녹색이 달라붙어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강 위생이 굳이 나쁘지 않더라도. 그리고 이제 흑색선 요것도 중요하고요. 안쪽에 스케일링을 하다 보면은 검정색으로 이렇게 마진을 따라서 둘러져 있는 거 많이 보셨죠? 그게 잘 제거가 안 되잖아요. 주로 어린이에게서 호발을 하고 여자에게서 호발을 합니다. 깨끗한 구강에서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원인은 세균, 차, 커피, 와인, 음료 여러 가지의 원인이 흑색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갈색 착색이고 갈색이 막 엄청 많이 모여 있으면 검정색처럼 진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치경부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담배 착색된 거는 흡연의 양과는 무관하고요. 구강 위생이 불량하면 이제 치면 자체가 이렇게 뭔가 많이 묻게 되면서 그 위에 이제 담배가 묻게 되는 거죠. 흡연의 양과는 무관합니다. 씹는 담배는 물론 씹는 걸로 인해서 이제 외인성 착색도 일어날 수 있지만 내인성 착색도 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갈색 또는 회색을 띠는 경우가 있는데 상악 구치의 설측 인전면 치경부 3분의 1 요거는 클로로헥시딘이나 차, 커피, 와인, 음료, 치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착색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랑 동일하죠. 보통 이제 갈색이 진해지면 검정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것도 갈색이랑 검정색이랑 같이 나와 있고
요것도 내용이 거의 똑같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는 비슷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똑같은 내용이고 뭐 일맥상통하지만 갈색으로 표현하기보다는 흑색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주홍색, 적색 요런 색깔이 발견되는 이유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색소성 세균 때문에 그런 거고 독시사이클린 때문에 그런 건데, 요거는 안 나오는 책도 있으니까 굳이 공부를 안 하셔도 되고요. 전치부 살면에 이렇게 주황색 가루로 착색이 보이는 경우가 막 많이 있는 경우는 아니고 임상에서 일하시면 한 번씩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금속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착색은 치태 같은 경우는 보통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착색도 거칠거칠한 부분에 더 잘 붙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거의 다 치경부 3분의 1에 많이 존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닥 중요하지 않고요. 동일한 거니까. 구리, 노쇠, 니켈 같은 경우는 보통 녹색이고요. 그다음에 철은 녹색도 될 수 있지만 갈색도 될 수 있고 녹갈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카드뮴은 황갈색. 요거는 그닥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내인성 착색에 대해서 분류하는 거는 시험 문제에 거의 잘 안 나옵니다. 일단 반점치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반점치는 여러분들 사진으로도 많이 보셨고, 불수를 많이 하는 친구들에게는 흰색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아니면 흑갈색으로 이렇게 변색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테트라사이클린 항생제를 먹게 되면은 연녹색, 진노랑 회갈색이 나타나는데, 이건 색깔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굳이 시험 문제에 잘 나오지는 않고, 그리고 범랑질 형성 부전도 약간 반점치랑 비슷하게 생기긴 했죠. 그래서 흰색 반점이나 노란색, 갈색, 회갈색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약물이나 금속 같은 경우로 착색이 되는 경우, 아말감은 회색이나 흑색. 왜 아말감 자체가 은혜색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변색이 되면 백검정색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보이죠. 그리고 질산은은 검정색. 무수치는 치수가 없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괴사돼가지고. 그러니까 출혈이나 괴사 등으로 파괴가 된 거예요. 그러면 뭐 연노랑 청회색, 붉은갈색, 주홍색, 옅은 녹색 다양한 색깔을 띠면서 변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외인성 착색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치아 검사를 할 때 이런 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미싱 투스, 치아를 뽑은 거예요. 발치를 한 경우에는 이렇게 쫙 하나로 긋거나 뭐 두 개로 긋거나 X를 그리거나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맹출이 안 된 치아, 미맹출. 미맹출 치아인 경우에는 3개예요, 3개. 왜? 미맹출. 3글자죠? 그래서 미맹출. 3번 긋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발치. 귀찮으면 하나로 이렇게 그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아말감 필링은 검정색으로 이렇게 실제로 아말감이 필링되어 있는 그 곳을 이렇게 채워줍니다. 그럼 이건 아말감이고 밑에다가 아말감 필링이라고 적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레진 필링은, 레진은 검정색이 아니잖아요. 흰색이니까 테두리만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표시를 해주고 레진 필링, RF라고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골드 인레이도 뭔가 색깔이 있잖아요. 흰색은 아니니까 이렇게 해놓고 똑같이 아말감이랑 똑같이 표시를 해놓고 밑에 아말감이랑 헷갈리니까 골드 인레이라고 적어주는 거죠. 그리고 루트 커넬 필링. 루트 커넬 필링은 뭐냐면,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루트 캐날이 아니고 루트 커넬입니다.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고, 보통 한국 사람들은 캐날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실제 발음은 커넬입니다. 근관 충전되어 있는 치아는 이런 식으로 충전되었다는 것을 표시하고 그 위에 이제 코어가 올라가잖아요. 코어가 올라간 부분을 이렇게 색칠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루트 커넬 필링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임플란트가 있어요. 그러면 임플이라고 적고 이렇게 임플란트가 있는 부위를 이런 식으로 다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두 개만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실란트도 치아색인 거죠. 그럼 치아색은 뭐다? 테두리만 이렇게 표시를 한다. 그리고 실란트 앞 글자에 S를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그리고 크라운인 경우에는 다 색깔을 칠하지 않고 이렇게 빗금을 치면 되는데 테두리를 이렇게 당연히 모든 면에 크라운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 메탈 크라운이다. 그러면 메탈 크라운. 그리고 뭐 골드 크라운이다. 그러면 골드 크라운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PFG의 P, PFM의 P. 요거는 뭐예요? 포셀린이죠. 이게 지금 여기 잘못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P는 이제 치아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테두리만 표시를 하는 거고 만약에 골드가 보인다. 그럼 여기를 골드 있는 부분은 까맣게 색깔을 칠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전치부니까 메탈이 안 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했나 봐요. 그래서 PFM 크라운, PFG 크라운 이렇게 밑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고 브릿지도 마찬가지로 위에랑 똑같겠죠. 그런데 달라지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브릿지인지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랑 여기는 지대치, 여기랑 여기 지대치. 아시겠죠? 포셀린 브릿지, PFM 브릿지, PFG 브릿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랑 동일하게 일단은 다 이렇게 빗금 표시를 해줍니다. 해주고요. 테두리 쓰셔도 상관없어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어쨌든 빗금 표시를 해주고 만약에 발치를 했었으면 발치를 한 부위를 이렇게 X 표시 해주면 되고 여기는 발치를 안 했으니까 표시를 안 한 거예요.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메탈, 여기 메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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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탈. 여기도 다 메탈일 거잖아요. 가운데도. 그러니까 가운데를 그냥 이어주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그리고 발치는 여기 했다. 이런 식으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세미 이럽션 투스죠. 맹출 중인 치아예요. 이건 맹출이고 세미는 뭐 일부 이런 뜻이죠. 맹출 중인 그 방향대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주고 요것도 맹출 중인 방향대로 삼각형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partial eruption이라고 해서 부분 맹출인 거죠. PE 발수 아니고요. PE partial eruption입니다. 적어주시면 되고 푸드 인펙션은 뭐냐면 뭔가 치료를 받은 상태는 아니지만 검정색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푸드가 껴있는 곳을 이렇게 화살표로 체크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요거는 골드 인레이가 아니고요. 골드 온레이예요. 골드 온레이는 이렇게 교드를 포함하고 있죠. 요거는 이런 식으로 골드 온레이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테두리를 쳐주면 되고 밑에다가 골드 온레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골드 인레이랑은 차이가 있는 게 골드 인레이는 완전히 검적게 색깔을 칠했잖아요. 그거랑 구분하기 위해서 요거는 테두리만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파셜 덴처는 만약에 파셜 로어 덴처 하악 덴처면 PLD 이렇게 하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귀찮으면 하악에다 그냥 표시를 하고 PD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치아가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테두리를 그어주고 가로 표시를 하고 치아가 없는 부분 이렇게 쭉쭉 그어주면 됩니다. 발치했다고.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올 때는 요게 나오겠죠. 컴퓨터로 타이핑을 하기가 편하니까. 이게 나오면 뭐다? 파셜 덴처다. 풀 덴처는 치아를 다 뺀 거죠. 그래서 뭐 upper 덴처, lower 덴처 하는데 치아가 다 발치된 상태니까 발치 이렇게 그어주면 돼요. 자, 이제부터는 치료된 치아가 아니고 치료가 필요한 치아인데요. 요거는 무슨 색깔으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충치가 있다, 우식이 있다. 그러면 우식이 있는 부위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색칠을 해주는 거예요. 뭐 요게 클래스 1인지 2인지 3인지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시고
루트 레스트는 뿌리만 남아있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관이 없으면 없는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루트 레스트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피스출라는 이렇게 누공이 있는 볼록한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볼록하게 표시를 해놓고 오메가를 쓰죠. 그리고 피스출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프랙처는 파절이죠. 파절이 된 부분에 이렇게 저항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파절됐다고 프랙처에 F를 써주고 뒤에 줄였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터덴탈 스페이스는 뭐냐면 인터덴탈은 치간이에요. 치간. 치간 치수를 인터덴탈 브러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스페이스, 치아가 벌어져 있는 공간에 이렇게 벌어졌다고 표시를 하시면 되고요. 모빌리티는 뭐냐면 움직이는 거죠. 치아 동요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빌리티가 있는 치아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모빌리티 뭐 1, 2, 3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는데 보통은 이제 치과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치경부 마모가 일어난 경우에는 우리가 마모냈을 때 거의 이렇게 V자로 파이니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abrasion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ttrition은 뭐예요? 교모죠. 교합으로 인해서 다른 경우를 교모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달아있는 부분을 빗금을 치면 되는 거예요. 달아있는 부분을 빗금치기. 그리고 attrition에 ATT 적어주시면 되시고 자 이거는 abscess라고 하고요. 네, 농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치근단부에 이런 식으로 염증이 생긴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염증은 생긴 그 부위에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시고 농량이라고 abscess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진지바 스웰링. 스웰링은 부종인 거죠. 부은 거. 그래서 부은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가 부었다. 그럼 요렇게. 여기가 부었다. 그럼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지바 recessing. recessing은 치은 퇴축이죠. 치은 퇴축은 이런 식으로 일어나니까 이렇게 상악은 이렇게 치근 쪽으로 이렇게 푹 꺼지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temporary filling. 임시로 떼운 거예요. 그래서 뭐 치아의 이쪽 부분을 임시로 떼웠다. 그러면 떼운 부분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색칠을 해주면 되고 temporary에 temp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환자를 프론탈 포지션에서 본다면 어디가 제일 잘 보이겠어요? 이 상태에서. 우측 버칼 이 부분이랑 좌측 안쪽이 잘 보이겠죠? 근데 여기를 더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환자 얼굴을 좌측으로 조금 더 틀어달라고 하면 훨씬 더 잘 보이겠죠. 그래서 이 위치에서는 환자 얼굴이 살짝 좌측으로 틀어줘야 되고 그러면 여기가 잘 보이니까 우측 버컬이랑 좌측 링거를 이 위치에서 하는 거고 전치부는 이쪽에서 봤을 때 이제 치아가 전치부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쪽 부분을 더 시술하기가 쉬우니까 전치부 가면을 이쪽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 시술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우측 링궐이랑 좌측 버컬을 시술을 하고 싶어. 그러면 환자의 얼굴을 이쪽으로 조금 더 돌려달라고 하면 되겠죠. 이쪽 자세에서는 여기가 잘 안 보이니까. 근데 이쪽으로 돌렸는데도 뭔가 확실하게 막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걸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기 위해서 이쪽으로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잘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머리고 손. 그래서 환자는 내가 있는 쪽으로 얼굴을 돌려서 뭔가 환자의 머리를 내가 품은 듯한 그런 자세가 되는 거죠. 환자를 허그하는 자세가 되는 게 사이드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백 포지션. 이 자세에서 우측 링궐이랑 좌측 버컬을 하게 되면 이제 남는 부분은 전치부 먼면이겠죠. 여기를 이 위치에서 해도 되지만 전치부는 이렇게 똑바로 생겼잖아요. 이 각도랑 최대한 비슷한 자리로 와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렇게 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조금 더 옮겨와서 머리카락, 눈, 입 이런 식으로 시술을 하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백 포지션일 때는 전치부에
먼면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상악을 시술할 때랑 하악을 시술할 때의 차이점을 보면, 자, 일단 상악을 시술할 때는 이쪽 부분이 잘 보여야 되잖아요. 상악 부분이. 그렇게 되려면 여기 입술에 가려져 있으니까 라이트를 여기서 이렇게 쫙 내리쳐 줘야지 상악 부분이 잘 보이겠죠. 그래서 환자의 머리는 이렇게 수평 자세로 머리, 가슴, 배가 동일선상에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고, 그래서 상악의 순면이, 전치부의 순면이 이렇게 있으면 바닥이랑 평행해야지 하기가 쉽겠죠. 수평 자세, 그리고 45도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응급이나 사랑니 발치 시에는 머리가 조금 더 아래로 가도록 헤드레스트를 조절을 해가지고 조금 더 뒤로 젖히던가 아니면 체어 자체를 조금 더 이렇게 기울기를 조정을 하시면 되고요. 하악을 시술할 때는 하악 링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편해요. 링거를 보려면 이 자세면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잘 안 보이거든요. 게다가 하악 자체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쓰러져서 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위에 치아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수평 자세로 있다고 치면 하악이 이런 상태로 있고 상악이 이런 상태로 있겠죠. 그럼 여기 링걸이 이 자세에서는 보여요, 안 보여? 정말 보기 힘들겠죠. 그래서 환자 머리를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그나마 벌리면 잘 보이긴 하겠죠. 환자 머리를 최대한 이렇게 세워가지고 상악은 여기, 하악은 여기 이렇게 하면 여기 링걸이 좀 잘 보이겠죠. 그래서 헤드레스트를 20도를 올려주는 거예요. 여기가 20도. 고개가 숙여지게.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 체어 자체의 각도를 살짝 이렇게 올려주든지 20도를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악이 잘 보이려면 조명은 바로 위에서 이렇게 쏴야 되겠죠. 되게 잘 보이겠죠. 그래서 이 거리만 60에서 90cm 정도 떨어뜨리고 바로 위에서 수직으로 내리 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외우려고 하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책에서 나오는 표현 자체가 약간 변형이 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책에서 내가 읽었었던 표현이 아니면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외우시면. 근데 이걸 이해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꼭 이렇게 표현이 안 되고 다른 방법으로 표현이 되더라도 이해를 했으니까 그걸 맞출 수가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시면 오히려 틀리실 수 있으니까 이런 원리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상악 설측을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자세에서 상악 설측이면 여기 안쪽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쪽 안쪽을. 여기 안쪽을 보려면 더 잘 보이게 하려면 머리를 더 뒤로 해야 되겠죠. 상악 순측일 때는 오히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편할 거고요. 이제 하악 설측을 보려면 이쪽 면을 더 자세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길 더 자세히 보려면 환자 보고 알을 더 크게 해달라고 하면 이게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겠죠, 하악이. 그래도 잘 안 보이면 환자 머리를 조금 더 세워주는 거죠. 요렇게. 이해되시죠?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거에 관한 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이제부터 여기서 실기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내가 적합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쉔크랑 치면의 각도가 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이렇게 수직인 경우, 또 이제 콜에서 끝났을 때 이렇게 수직으로 쉔크랑 이렇게 만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감싸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기구마다 그게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쉔크랑 치면의 그 각도를 보면서 내가 올바르게 적합을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기시험을 칠 때 감독관님들은 이런 걸 보고 이제 적합을 잘 했나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익스플로러랑 프로브는 팁 끝부분 1, 2mm 측면을 이렇게 대고 이렇게 워킹 스트로크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시클이랑 큐렛은 블레이드가 이렇게 날이 있으면 3분의 1, 이 부분을 이용을 해서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뭐든지 다 끝부분으로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작업 각도는 45에서 90도 정도로
각도를 주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작업 각도는 45에서 90도 정도로 각도를 주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작업 각도를 작게 주면 작은 치석 제거에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 치아가 이렇게 있고 각도를 45도 정도 주고 이렇게 제거를 한다고 쳐요. 이게 쉔크고, 그러면 조그만한 치석 같은 거는 탁탁탁 제거가 잘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막 크게 달라붙어 있는 치석은 제대로 제거가 잘 안 돼요. 크게 달라붙어 있는 치석을 제거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아예 그냥 이렇게. 그래야지 이게 탁 제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90도인 거예요. 각도를 90도로 이렇게 크게 주면 크게 줄수록 큰 치석 제거에 용이하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기구를 위치를 시켜버리면 이쪽에는 뭐가 있어요? 잇몸이 있잖아요. 치은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긁힐 수가 있어요. 이 날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작업 각도를 주게 되면 잇몸이 이렇게 있으면 안전하겠죠. 그리고 큰 치석은 오히려 매끈해진다는 게, 이걸 위로 올린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다 제거는 안 되고 이렇게 슬라이딩 되면서 살짝씩 이렇게 제거가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조금씩. 그러니까 치석은 오히려 매끈해지는 거죠. 살짝 갈아내니까. 기구를 넣을 때 적합하고, 그러니까 치면에 딱 대고 0도를 주면서 삽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 각도를 쫙 주는 거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치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0도로 넣는 거예요. 각도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치은에는 기구에 날이 닿이는 게 아니고, 날이라면 이 뾰족한 부분, 여길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부분이 닿이는 게 아니고 기구의 뒷면이 닿기 때문에, 부들부들한 면이 닿기 때문에 치은 손상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넣을 때 삽입 각도를 0도를 주는 거예요. 이제부터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시클 스케일러는 뭐예요? 친 연상 치석을 제거를 할 때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다 뾰족하게 만든 거예요. 굳이 치은에 내가 넣어도 될 필요가 없으니까 둥글게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기구를 만들 때도 이렇게 만들면 그냥 싹둑 잘라버리면 되는데, 둥글게 만들려면 팔리싱을 해야 되잖아요. 뭔가 더 할 게 많은 거야. 만들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굳이 치은 연상에 쓸 거니까, 친 손상을 할 염려가 없으니까 굳이 요거를 둥글게 만드는 작업을 힘들여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고요. 그래서 뭐다? 세모는 시클, 치은 연상에 쓰는 시클이다. 자, 그러면 큐레스켈러는 여기가 둥글죠. 왜? 치은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기를 둥글게 만든 거고요. 유니버셜 큐렛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큐렛 중에서 유니버셜 큐렛인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쉔크는 위치하고 있고, 이렇게 90도로 해서 양쪽 날을 다 쓸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고요. 90도. 그레이시 큐렛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여기가 70도인 거예요. 이쪽 날은 쓰지 않고 이쪽 날만을 이용을 해서 쓰게 됩니다. 오프셋이라는 게 각도를 좀 줄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특수한 기구를 만들었어요. 애프터 5 큐렛은 쉔크가 여기가 3mm가 더 긴 거예요. 그러면 더 깊이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깊은 치주낭에 쓰이게 되고요. 블레이드는 약간 더 가늘어요. 여기가 조금 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미니 5 큐렛은 쉔크가 3mm 더 긴 거는 똑같고요. 네, 블레이드는 이거는 가는데 이거는 짧아요, 반이. 그러니까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블레이드가 있으면 50%나 이렇게 짧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50%가 더 짧은 거예요. 그리고 30% 폭도 좀 좁아요. 폭이 좁다는 게 뭐 가늘다라는 뜻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기 때문에 치은 연화에 들어가기가 쉬워요. 그렇죠. 깊은 치주낭에 당연히 사용이 가능하고, 여기가 좁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을 해서 그리자면, 그냥 애프터 5나 그레이시 큐렛 같은 경우는 이제 블레이드가 이렇게 있고 싱크가 이렇게 있다. 그런데 미니 5는 이런 거예요. 여기가 훨씬 좁은 거죠. 그러니까 치근 분기부에 들어가기가 좋아요. 여기 이제 치은이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는 이제 치아가 이렇게 있고 뿌리가 이렇게 있을 거니까 이만큼 길어버리게 되면 들어가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미니 5는
측은 분기부에까지도 적합하다. larger 시리즈는 더 큰 이라는 뜻이고, 이거는 이제 유니버셜이랑 그레이시의 장점을 모아서 합친 거예요. 그레이시 큐렛에 양날이 다 사용 가능하도록 만든 버전입니다. 싱크는 더 두꺼워요. 이렇게. 그래서 어떨 때 더 좋겠어요? 싱크가 두꺼워지면 우리 몸에서 팔뚝이 더 두꺼워졌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더 힘이 세지겠죠. 그래서 큰 치석 제거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더 두꺼워졌다는 의미에서 larger를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치즐 스케일러는 치즐 스케일러는 이렇게 생겼어요. 껌 떼는 기구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껌을 뗄 때 이렇게 틱틱틱틱 밀면서 껌을 딱 떼내잖아요. 푸시 스트록 떼는 동작이고, 그리고 친 연상 치석, 그러니까 인전면의 경우에 그 기구가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생긴 걸로 집어넣어서 인전면을 제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인전면에 들어가기 용이하도록 생겼거든요. 그래서 끝에가 이렇게 각도가 있어서 뾰족하고 인전면에 있는 치석 같은 거를 톡톡톡 떼낼 수가 있는 거예요. 밀면서. 자, 그리고 호우 스케일러는 동물의 손톱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치면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생겨가지고 요거는 이제 당겨야 되겠죠. 이쪽으로. 당겨야 여기 있는 치석이 제거가 되겠죠. 그래서 손톱으로 빡 꽂아가지고 밑으로 쫙 내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생기면은 힘이 더 세지겠죠. 다량의 치은 연상치거를 제거할 때 요거를 쓰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딱딱 꺾여 있잖아요. 이 길이감 때문에 인전면에 들어가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인전면에 쓰지는 않고요. 그리고 당김 동작이라는 거. 그리고 파이 스케일러는 뭐예요? 이렇게 빨래판 같이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요거는 단단한 다량의 치석을 부수고 깰 때 빨래판 같이 드르륵 드르륵 이렇게 당기면은 부수고 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멸균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소독이랑 다른 개념이죠. 뭐가 다른 거예요? 단순히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고 포자까지 사멸을 시켜야 그게 이제 멸균이 되는 거예요. 모든 바이러스, 미생물 다 없애는 게 뭐다? 멸균이다. 그래서 고압 증기 멸균기 또는 가압 증기 멸균기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압력에 따라서 시간이나 온도가 바뀌긴 하는데, 어쨌든 121도 이상에서 15분에서 20분 정도 멸균을 해주면 포자가 다 사멸되고요. 또는 높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로 이만큼만 멸균을 해도 포자까지 다 사멸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여기에 대한 멸균 방법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건조 과정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멸균기를 돌릴 때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 딱 멸균만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준비 과정이 있고, 그 준비 과정은 뭐냐면 온도를 끌어올리고 이런 과정, 기압을 만들고 물을 증류수를 이렇게 담으면 물을 이렇게 끌어다 오는 그 과정, 그런 걸 거치고 두 번째는 멸균을 시작하겠죠. 멸균을 하고 세 번째는 건조 과정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4번 쿨링 단계가 있거든요. 약간 좀 식힌 다음에 꺼내야지 우리가 다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멸균기 안에 건조 과정이 있다. 필요하니까 있겠죠. 그리고 요거는 침투력이 정말 우수하고요. 다공성 면제품 물, 화학용액, 배지, 멸균 같은 거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날이 무뎌지거나 녹쓰는 것에 대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정기구 같은 날카로운 기구 같은 경우는 고압 증기 멸균기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플라즈마 멸균이나 아니면 건열 멸균으로 돌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예리한 기구나 유리 같은 경우에 많이 쓰이고요. 건열은 여기 오타 있어요. 이거 180도예요. 그래서 160에서 180도 정도의 온도에서 건열 멸균을 해주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소요 시간이 길어요. 요거는 그냥 건조하게 온도만 올려가지고 멸균을 시키는 거다 보니까 압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요 시간이 길고 예리한 기구에는 좋긴 하지만 기구가 변질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훨씬 더 높은 온도로 하기 때문에 살짝 녹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레이 납착 부위가 녹아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의 차이는 아시겠죠? 이건 압력, 이건 압력이 없고 온도가 더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불포화 화학증기 멸균법은 화학적인 게 들어간다는 거야. 화학약품이. 포름알데히드 별로 몸에 좋지 않죠. 그래서 환기를 꼭 해야 되고요. 보통 이제 플라즈마라고 불리고 있고 교정기구나 치즈 큐렛,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기구 같은 것들을 그때그때 짧게 멸균하기 위해서 쓰는 게 불포화 화학증기 멸균법입니다. 요거는 이제 짧게 걸리고 그러니까 침투력이 다소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파란 색깔 그 멸균 포장지를 쓰잖아요. 그거 말고 흰색으로 되어 있는 포장지인데 되게 미세한 구멍이 있는 그런 다공성 포장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요즘 많이 쓰는 추세이니까 그래서 요것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열전도 멸균법, 비드 멸균법 또는 비즈 멸균법이라고 하는데 쇠통에다가 이제 비즈가 유리구슬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버 같은 거를 꽂아가지고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멸균을 시키는 건데 겁나 뜨겁거든요. 이 정도 온도예요. 그래서 버 같은 것들이나 근간치료 파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살짝 녹거나 변형될 수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멸균을 해가지고 근간치료할 때 그 파일을 쓰잖아요. 그러면 간혹 가다가 그 파일이 거기다가 부러져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소독, 멸균을 할 수 없는 체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체어에다가 화학적 소독을 해가지고 화학적 소독이고요. 소독을 해가지고 닦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근데 여기 나와 있는 표면 소독은 책에서 커버를 씌우거나 비닐 씌우는 거 그리고 그 손잡이에 멸균 테이프 파란 색깔 붙이는 거 있죠? 그런 걸로 예를 들어서 써놨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방법이 있고 아예 거기를 커버로 씌워가지고 환자가 체어에 닿지 못하도록 방어를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화학적으로 이제 약품을 써가지고 스프레이로 뿌려가지고 닦아서 소독을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요건 집에서 소독을 하는 방법이죠. 자비 소독이라고 여러분 어렸을 때나 아니면 아기가 계신 분들은 이거 많이 해보셨죠. 그리고 고온 기름에다가 소독하는 방법도 있어요. 콘트라 앵글이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160도에서 1시간 이상 이렇게 콘트라 앵글을 쫙 끼워 놓고 하면은 기름으로 여기를 쫙 하면서 여기 콘트라 앵글 바깥으로 기름이 샥 빠져나가고 이런 과정을 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일링도 같이 해주고 소독도 같이 되는 그런 기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치석 제거 수행하기. 요거는 실기시험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당연히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모르시면 이거는 실기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 필기를 공부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당연히 여러분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냥 넘어갑니다. 혹시라도 이 실기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질문을 받을게요. 카카오톡으로 오픈 채팅 걸어주세요. 그리고 치근할텍술의 적응증 같은 경우는 진행성 치주염이나 만성 치주염일 경우에 하시면 되고 급성, 심한, 과도한 이런 거 나오면 대부분 오답이에요. 여러분 그게 팁이에요. 내가 공부를 잘 안 하고 갔어. 근데 과도한, 급성 그런 알려드린 단어가 나오면 그냥 모르겠으면 찍으세요. 그러니까 대부분 틀린 설명일 경우가 많거든요. 치태 조절이 잘 안 되는 환자면은 치근할텍술을 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치근 분지부 주의염.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과도한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섬유성 친 증식으로 치주 수술이 필요한 자. 이것도 과도한 거에 속하게 되는 거죠. 심한. 그리고 접근성이 힘든 치주낭. 접근성이 힘든 치주낭인 것 같으면 이것도 약간 과도한 거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 금기입니다. 주의사항 같은 경우는 치근할텍술을 하고 나서 당연히 적절한 칫솔질이 필요하고요. 그래야 깨끗해지니까. 잇몸 마사지는 뭐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되면 그쪽에 회복이 빠르겠죠. 그래서 하는 거고 과산화수소나 생리식염수로 양치를 하면 세균의 수를 조금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회복을 더 빨리 하고 염증이 더 커지는 걸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극적이거나 단단한 음식을 삼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민하잖아요. 치근 알텍스를 하면 치근 자체 쇠 같은 것만 닿아도 차가운 것만 닿아도 엄청 시린데 거기를 긁었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지금 예민해져 있는 상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자극을 주면 안 된다. 자, 그러면 급성 치주염 환자 치근 알텍술 적응증일까요? 아니라 그랬죠. 뭐 급성, 과도한, 뭐 심한 이런 거 나오면 아니라 그랬죠. 치아 동요가 심한 자, 심한 나왔죠? 아닌 거예요. 진행성 치주염 환자 맞죠. 그리고 치면 세균막 관리가 어려운 사람 아니에요. 치태 조절이 많이 안 된다는 거는 뭔가 상태가 심각하다는 거죠. 심한 거예요. 치태가 과도하게 있는 거예요. 아닌 거죠. 그리고 지각과민이 심한 치아를 가진 환자 심한 들어갔죠? 아닌 거예요. 너무 쉽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문제 아마 꼭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전동기기 초음파 사용하기. 이거는 체어에 달려있는 초음파 치석 제거기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의 작업 각도는 15도 이내입니다. 스케일러가 여기 있고 치면이 이렇게 있으면 거의 옆에 측면을 붙여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5도 이내이고요. 여기서 이제 초음파랑 물이 나오기 때문에 초음파로 인해서 항세균 작용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물로 인해서 냉각도 가능하고 물로 인해서 톡톡톡 때리니까 치음 마사지도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치음 마사지 뭐라 그랬죠? 혈액순환을 도모한다 그랬죠?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친 손상 회복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중등도 다량 단단한 치석 다 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인성 색소, 치면에 붙은 색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착색. 그리고 외인성 색소, 치면에 붙은 색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착색. 이것도 제거가 가능하죠. 물론 잘 되진 않지만 좀 번거롭지만. 그리고 오버해닝 아말감을 제거할 때 치면이 이렇게 있는데 아말감이 좀 과도하게 이런 식으로 충전이 됐다. 그럼 여기를 이제 매끄럽게 할 수 있어요. 스케일러로. 그러니까 이거 약간 오답 같죠? 근데 정답입니다. 그리고 교정용 시멘트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교정용 시멘트라고 하면은 어떤 때 쓰냐면 밴드에다가 교정용 시멘트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여기다 붙일 거잖아요. 그럼 여기 삐져나온 시멘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제거를 할 때 스케일러로 이렇게 제가 톡톡톡톡 제거를 하면 아주 잘 제거가 됩니다. 그거 제거할 때도 쓰잖아요. 임시치아 이렇게 딱 해놓고 옆에 이제 튀어나오잖아요. 접착제가. 그것도 스케일러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오타 있습니다. 세균이고요. 치은 연화 세균, 궤양 조직, 불량 유가 조직 제거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요거 여기서 말했죠. 항세균. 금기증은 요런 이제 전염성. 이건 왜 안 되냐? 물이 분사되는 식으로 나오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물 분자들이 환자 구강에 맞아가지고 다시 우리 얼굴으로 튄단 말이죠. 그래서 전염성 환자들에게는 쓰면 안 됩니다. 감면. 호흡기 질환인 환자에게는 왜 쓰면 안 될까요? 물이 나오잖아요. 입으로 호흡을 해야 되는데 물이 이렇게 막혀 있으면 호흡이 안 되면 큰일 나죠. 자, 인공심장 박동기를 쓰시는 분들은 왜 초음파 치석 제거를 하면 안 될까요? 초음파 그게 인공심장 박동기의 그 작동을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나겠죠.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인공심장 박동기 달았다고 이렇게 체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심장이 좀 안 좋으신 분이겠구나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초음파를 아무 생각 없이 해버리시면 진짜 큰일 날 수 있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화는 왜 하면 안 될까요? 아직 범랑질이 강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음파 치석 제거기로 막 박박박박 해버리게 되면은 안 되겠죠. 범랑질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구로 인해서 변색될 수 있는 수복물 포셀린 같은 경우는 이제 회색으로 막 줄이 쳐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자가 컴플레인 하겠죠. 내 앞니에 왜 이렇게 해놨냐. 그리고 이제 지각과민증은 당연히 실이니까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구토 반사가 심한 사람은 물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맹출 직후 치아가 요거랑 똑같습니다. 인설트 팁은 2mm가 마모되면 폐기하시면 됩니다. 인설트 팁이 뭐예요? 요거죠? 요게 이제 2mm가 깎였다. 그래서 이렇게 뭉퉁해졌다. 그럼 이건 못 쓰는 거예요. 물론 이걸 연마를 해서 사용을 할 수는 있거든요. 어쨌든 2mm 정도 되면 좀 많이 마모됐다고 생각하고 폐기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구 연마를 할 거예요. 기구 연마가 뭐예요? 아까 전에 말했던 큐렉 같은 거 연마를 하는 거죠. 이걸 왜 연마를 하죠? 무뎌졌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절단면이 블레이드가 날이 이렇게 뾰족해야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뭉툭해진 거죠. 그러면은 치석 제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뭉툭해진 거를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구 연마를 하는 건데, 연마 시기는 무뎌지는 걸로 다 골라주시면 돼요. 무뎌졌을 때 생기는 현상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무뎌졌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이제 절단연인데 뾰족하면 빛 반사가 될 게 없잖아요. 뾰족하니까. 근데 무뎌지면 이 부분에서 빛 반사가 생기는 거예요. 빛을 쬐면 이렇게 반사가 되겠죠. 촉각 검사. 이건 만져보는 거예요. 무뎌졌는지 안 무뎌졌는지, 날카로운지. 촉각 검사로 무뎌지면 하면 되는 거고요. 플라스틱 막대에 이렇게 큐렛을 대보고 미끄러지면, 당연히 여기가 무디면 슉 미끄러지겠죠. 근데 잘 안 미끄러진다. 그러면 여기가 뾰족하니까 잘 안 미끄러지는 거겠죠. 이거 너무 쉽고요. 생각만 하시면 돼요. 이거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막 바보같이 달달달달 촉각 검사, 절단연의 빛 반사, 플라스틱 막대 검사, 미끄러지면 무딘기구, 이런 식으로 외우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연마석 보도록 할게요. 연마석은 뭐랑 뭐가 있다? 자연석과 인공석이 있어요. 왜 인공석을 따로 만든지를 생각을 해보면 돼요. 자, 우리가 공부할 때는 왜, why를 계속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면 오랫동안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자연석은 자연석에서 갖고 온 거죠. 아주 시초를 생각하면 돼요. 치약이 딱 발전되고 이 기구가 만들어졌을 때를 생각을 해봐요. 기구는 만들어졌는데 연마석이 없는 거야. 이걸 갈긴 갈아야 될 것 같은데 어디다 갈지? 자연에 있는 돌을 들고 와가지고 갈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오일 같은 거를 묻혀서 하니까 잘 되더라. 윤활제로 오일을 이용해가지고 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단점이 뭐냐. 막 아주 무딘 기구는 제대로 연마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막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팔이 아프잖아. 그래서 뭘 만든 거야. 그래서 인공적으로 사람이 만든 돌이에요. 필요하니까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무딘 기구를 연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입자를 자연석보다 훨씬 더 거칠고 크게 만든 거죠. 그리고 요거는 윤활제를 물로 씁니다. 입자가 크고 당연히 거칠어서 아주 단단한 기구를 연마할 수는 있지만 막 그렇게 단단하지 않는 비금속으로 만들어졌다. 요거는 그냥 알아두시기만 하면 되고요.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뭐다? 이게 아니고 요거예요. 그리고 물, 오일 쓴다는 거. 자, 우리가 연마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연마석을 고정하고 기구를 움직여서 하는 방법이 있고, 기구를 움직이고 연마석을 가만히 놔두고 하는 방법이 있죠. 일단 연마석 고정법은 치면에다가 이제 치석 제거를 할 때 동작이랑 똑같아요. 왜? 치아도 고정되어 있지. 우리가 기구를 가만히 놔두고 머리로 움직여서 치석 제거를 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시클 유니버셜 브레이시는 우리가 당기는 동작으로 치석을 제거하잖아요. 연마석도 똑같아요. 연마석을 고정을 한다면 당기고, 각도 같은 거는 연마석이나 기구나 똑같아야 되겠죠. 각도는. 연마석이랑 기구가 만나는 각도는 동일해야 되겠죠. 이게 달라지면 이상한 거죠. 동일한데 기구를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연마석을 움직이거나 그 차이인 거죠. 그래서 100에서 110도의 각도로 똑같이 움직여주시면 되시고 3에서 5회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호는 뭐예요? 손톱. 손톱은 빡 찍어가지고 착 내리는, 당기는 동작으로 한다 그랬죠. 자, 그리고 치즐은 껌 떼는 거죠. 껌 떼는 거. 껌 떼기는 푸시 동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일은 빨래판 같이 생겨가지고 이거를 밀거나 그러면 이 빨래판이 다 없어지겠죠. 밀거나 당기거나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절단 날마다 이렇게 막대기 같이 생긴 연마석을 따로 준비를 한 다음에 여기 홈마다 이렇게 갈아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구 고정법은 이 동작이랑 다 반대겠죠. 자, 그렇다면 마무리할 때 동작 방향은 네일 할 때 있잖아요. 자, 이게 손이고 손톱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네일 파일로 손톱을 연마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파일을 갖다가 이렇게 막 움직이다가 나중에 팍 이렇게 내리죠. 내리면서 끝낸단 말이죠. 그래야 손톱 끝이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면 살짝 이렇게 내려가는 식으로 되어 있겠죠. 근데 이걸 만약에 이렇게 연마를 하다가 위로 착 올리는 동작으로 끝낸다. 그럼 손톱이 현미경으로 보면 살짝 이렇게 올라가 있겠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구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손톱이 고정이 되어 있죠. 그냥 기구가 고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연마석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하방으로 내리는 동작을 하셔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기구 고정법이고 연마석 고정법은 당연히 반대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각도는 똑같이 이대로 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표현을 해보면 자, 기구의 내면을 어떻게 벌써 12시 방향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마석은 100에서 110도의 각도를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연마석을 위치해 놓고 요렇게 움직이다가 어떻게 한다? 이렇게 내린다. 아시겠죠? 연마석 고정법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날의 내면이랑 연마석이 100에서 110도 정도 각도를 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다가 어디로 올려요? 일로 동작을 마무리를 해야 날의 내면이 살짝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일로 내려버려. 내리면 살짝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된단 말이죠. 우리 손톱으로 치면 이렇게 손톱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일로 해버리면 손톱은 이쁘게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이해가 가시죠? 얼마나 쉬워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란 말이에요. 무작정 외우지 말고. 자, 그리고 요거는 정말 쉬운 내용이라서 나머지는 다 상식이고요.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한테 초음파 치석 제거할 때는 플라스틱 팁을 써야 된다. 이게 진짜 짱 중요하죠. 자, 여기서 이갈이를 했어요. 그럼 뭐라고 어떻게 표시해야 되죠? 그렇죠. 요렇게 표시해야 되죠. 요렇게. 무슨 색깔로? 빨간색으로. 자, 그렇다면 붉은 색깔로 요렇게 표시하는 건 뭘까요? 그렇죠. 딩동댕 치경부 마모증이죠. 아, 이거 헷갈리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그냥 표시를 할게요. 치경부 마모증. 이거는 교모, 어트리션. 자, 그렇다면 검정색은 파란색으로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화살표. 이건 뭘까요? 그렇죠. 부분 맹출, 세미 이럽션 투스입니다. 그리고 또 있죠? 푸드 인펙션. 푸드 인펙션도 낀 부분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만약에 하악이면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뭘까요? 파란 색깔로 이렇게 하는 거. 그렇죠. 딩동댕 파셜 덴처입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발치. 완전 모든 치아의 발치. 풀덴처죠. 자, 그렇다면 요거 한 줄로 찍 긋거나 이거나 이거는 뭐예요? 이거 발치라 그랬죠. 왜? 발치. 귀찮으니까 발치. 그러면 미맹출 치아는 뭐죠? 그렇죠. 딩동댕 미맹출. 얼마나 쉬워요. 이게 문제에 한 해 걸러서 한 해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치석 제거할 때요. 대퇴부는 바닥과 수직이 되게 해야 될까요? 평행이 되게 해야 될까요? 대퇴부가 어디죠? 허벅지. 여러분 한자도 잘 아셔야 돼요. 대퇴부는 허벅지다. 대퇴부. 바닥과 수직이 되면 서 있어야 되거나 이 자세로 어떻게 스케일링을 합니까? 서서는 뭐 가능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상박은 어디죠? 상박. 여기죠. 팔이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 팔뚝. 팔뚝은 몸 측면에서 35도로 벌린다. 35도가 어느 정도죠? 자, 90도면 이게 45도 정도면 35도 한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를 왜 벌려요? 팔 아파요. 붙이고 있어야지 거의. 그리고 손목은 연장을 한다. 손목은 연장시켜서 수근간 증후군을 예방한다. 자, 굴곡이 뭐죠? 이렇게 팔이 있으면 손가락을 이렇게 위로 꺾어가지고 땅 짚을 때 쓰는 자세. 여기가 이렇게 딱 꺾여지는 그거를 굴곡이라고 하고요. 연장은 뭐예요? 손을 이렇게 축 늘어뜨린 거.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건 연장. 연장도 하면 안 되겠죠. 최대한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일직선이 되도록 해야지 손목에 무리가 덜 가겠죠. 술자의 눈과 환자의 입안의 거리는 한 60cm는 돼야 된다. 아니죠. 35에서 40cm 정도만 떨어지면 돼요. 30cm 자보다
조금 더 한 10cm, 5에서 10cm 정도 더 떨어지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떨어져 있으면 60cm 정도면 안 보일걸요. 그리고 상박과 전환이 이루는 각도가 뭘까요? 상박이 어디라 그랬죠? 팔뚝. 전환은 여기 아랫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팔의 각도가 60도에서 100도 이내가 되게 해야 된다. 맞죠? 이렇게 해야 머리가 이쯤에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머리 이쯤에 있고, 손. 환자 머리 이쯤에 있고, 브라켓 테이블도 뭐 거의 90도 안팎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쉔크를 각도로 분리하게 되면은 스트레이트가 있고요. 앵귤레이티드가 있고, 뭐 각도가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컴플렉스가 있거든요. 일단 스트레이트는 거의 뭐 직선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앵귤레이티드는 각도가 이렇게 많이 꺾여 있는 걸 앵귤레이티드라고 하겠죠. 복합형은 그 두 개의 중간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 스트레이트는 전치부에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앵귤레이티드는 구치부의 인전면에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컴플렉스형은 깊은 치준항이 있을 경우에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복합형은 어디다 쓰죠? 깊은 치준항에다가 쓰고 전치부 인전면에 쓰는 거다. 그러면 땡입니다. 자, 그리고 길이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short랑 longer. short는 여기가 짧은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리고 longer는 좀 긴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보통 이제 짧은 연결부 같은 경우는 뭐 전치부나 치은퇴축이 적은 부위에 천치준항에 쓸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보통 구치부에 심치준항에 많이 씁니다. 탐침이나 큐렛이나 배면이 열구상피에 도달한다 하게 넣는다. 그럼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아니죠. 여러분, 열구상피랑 또 다른 상피가 있어요. 접합상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접합상피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부터 한 이쯤까지가 열구상피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열구상피까지 넣는 게 맞아요? 접합상피까지 넣는 게 맞아요? 접합상피까지 넣는 거죠. 이거 틀릴 수 있으니까 진짜 조심하시고요. 어떤 분이 치은퇴축이 2mm 정도 됐어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치준항 깊이가 3mm래요. 자, 그렇다면 임상적 부착 소실은 몇 mm겠어요? 그렇죠. 이거 두 개를 합한 값이죠. 이거 그려보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겠죠, 치은이. 그러면 원래의 치은의 정상 높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떨어져 있는 부분을 싹 다 더하는 거예요. 이러면 얼마다? 5mm인 거죠. 자, 우리가 기구를 소독할 때 세척하기 전에 이제 뭐 담가 놓잖아요. 담가 놓는 용액으로 알코올을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깨끗해지긴 하겠죠. 근데 부식이 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그리고 손으로 세척하는 방법이 효과가 제일 크다? 아니죠. 세척만 하면 그냥 덩어리, 붙어있는 덩어리만 없어지는 거지 막 멸균이 되진 않죠. 세균수가 막 엄청 막 줄어들거나 하진 않죠. 그리고 초음파 세척기는 뚜껑을 열고 해야 될까요? 닫고 해야 될까요? 닫고 해야 되죠. 멸균된 기구는 유효기간이 없이 사용할까요? 있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포장지에다가 멸균을 한 날짜를 적겠죠. 그리고 기구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조 과정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네,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 연마석이나 화학용액 또는 초음파 스켈러팁을 멸균할 때 쓰기 좋은 멸균 방법은 뭐죠? 그렇죠. 고압증기 또는 가압증기 멸균법입니다. 자, 만약에 16번의 현면을 치석 제거를 한다고 쳐요. 그러면 술자는 환자의 어디 앉아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여기 앉아야 된다고. 이게 입이면 벌리고 있고 여기 눈이고 코고. 그러면 환자는 여기 앉아서 볼 때 이 부분 현면이 제일 잘 보이고 여기는 좌측은 설면이 제일 잘 보인다 그랬죠. 그러면 환자의 고개는 어느 쪽으로 돌려야 될까요? 우측?
땡! 이쪽으로 돌려야 현면이 훨씬 더 잘 보이겠죠? 그리고 상악을 16번 여기를 치료를 할 때 환자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죠? 변형 수평 자세? 아니죠. 변형 수평 자세는 이거죠. 그냥 수평 자세로 해야 상악이 더 잘 보이겠죠? 환자의 입은 최대한 크게 벌리게 한다. 자, 16번 또는 17번 버컬을 하는데 환자 입을 크게 벌리면 뼈에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기구가 들어갈 자리가 또는 손이 들어갈 자리가 부족하고 볼이 치아면에 이렇게 착 달라붙어가지고 보이지가 않아요. 시야 확보가 되지가 않기 때문에 구치부 현면 쪽을 할 때는 환자가 살짝 릴렉스를 해야지 힘을 좀 빼야지 잘 보이겠죠. 그래야 볼도 리트렉션이 쫙 잘 되겠죠. 그리고 상악 전치부는 바닥과 수직으로 한다? 땡! 평행하게 해야 되겠죠. 아까도 그림으로 보여서 설명드려줬죠. 아, 벌리고 있고 턱 있고 그럼 상악 전치부 이렇게 돼 있고 하악 전치부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거의 바닥이랑 평행하죠. 초음파 치석 제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환자가 막 너무 실이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작업 각도가 뭔가 직각으로 되어 있다면 그거를 15도로 고쳐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부위에 오랫동안 해야 된다? 아니죠. 거기 시리다고 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거기 좀 하고 있다가 좀 괜찮아졌을 때 또 하고 또 시리다 그러면 또 다른 데 하고 그러면 되겠죠. 그리고 물의 양을 줄인다? 물의 양을 줄이게 되면 여기서 열이 발생이 되죠. 기구에서. 그러면 열 자극 때문에 또 치아가 엄청 예민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임상에서는 물을 좀 줄이니까 환자가 싫어하는 게 덜 느끼긴 하거든요. 근데 시험 칠 때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열 자극 때문에 오히려 더 치아가 예민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물의 양을 줄이는 거는 아니다라고 시험에서는 그렇게 외우세요. 그리고 측방압을 높인다. 맞을까요? 에이, 그럼 더 시리겠죠. 자, 초음파 치석 제거기를 사용했을 때 세밀하게 붙은 부착물 같은 거, 착색 같은 거 있죠? 진짜 이렇게 조그맣게 붙어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제거가 잘 안 돼요. 여러분 해보셔서 알겠지만 치석같이 이렇게 차라리 덩어리진 게 딱딱딱 잘 퉁퉁 떨어지지 이렇게 자잘하게 붙어있는 건 제거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잘 될 수 있다라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오답이겠죠? 그리고 초음파 치석 제거기의 절단연은 치은에 상처를 내기가 좋다.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아닙니다. 상처 잘 안 나요. 우리 손에 딱 대보면은 전혀 상처 안 나잖아요. 그리고 치석이 뭐 많은지 적은지 쉽게 느낄 수 있다. 아니죠. 얇고 세밀한 기구가 아니라 둔탁하고 두꺼운 기구이기 때문에 치석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 분사를 했을 때 치경 사용이 용이하다? 땡! 오히려 물 때문에 치경이 정말 안 보입니다. 여러분은 해보셔서 아시겠죠? 엔진 연마라고 있죠? 이게 뭐죠? 치면에다가 이렇게 생긴 거 러버컵. 러버컵으로 로우 스피드에 러버컵을 꽂아가지고 여기 이제 깨끗하게 이렇게 한 부위씩 이렇게 닦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치주낭이 깊은 환자에게 효과적일까요? 치면 연마는 치간부에다가 하는 거죠. 치주낭이랑은 상관없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평알면이 어디죠? 이렇게 매끈한 부분이죠. 그 부분을 할 때는 강모솔을 사용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강모솔이면 이렇게 러버컵 말고 이렇게 솔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어요. 아니죠. 강모솔은 이렇게 구불구불한데 그루브 같이 막 파여져 있는 부분에 더 유리하겠죠. 근데 이제 평알면에는 이렇게 러버컵으로 해줘야지 더 잘 되겠죠. 입자가 큰 연마제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엔진으로 막 기계로 엄청 빨리 돌아가는데 거기다가 큰 입자의 연마제를 사용하게 되면 치아가 손상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입자가 작은 고운 연마제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러버컵의 이 가장자리 부분을 치은 열고 깊숙이 넣고 징 동작을 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죠. 치은 열고 밑으로 이렇게 깊숙이 넣으면 치은 손상되겠죠. 기구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 열 때문에 좀 따갑고 불편할 거예요. 기구 연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치면 세마를 할 때마다 스케일링을 할 때마다 매회 실시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어요. 시기가 언제라 그랬어요? 무뎌지면 한다 그랬죠?
날의 하방부터 연마를 한다. 자, 여기 날의 팁부터 third까지 연마한다. 맞을까요? 땡! 이 순이죠. 작업단의 내면은 연마석과 100에서 110도 각도를 유지한다. 맞고요. 기구 고정법으로 했었을 때 마지막 동작은 상방 동작으로 끝낸다? 아니죠.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여기 손톱이 있고 손이 이렇게 있으면 기구 고정법, 손도 고정되어 있죠? 그러면 연마석을 이렇게 내려서 마무리를 하는 하방 동작으로 끝내야 되겠죠. 무딘 기구를 연마할 때는 무슨 석을 사용한다? 자연석? 땡, 인공석이죠. 뭐라 그랬어요? 아주 무딘 거는 연마가 잘 안 되니까 사람이 뭘 만들었다고? 인공적으로 인공석을 만들었다고. 이거 외우지 마세요. 아, 또 이거 말고 다른 방법 있어요. 보는 방법이 있죠? 확대경으로. 확대해서 보는 방법. 어쨌든 이건 외울 필요가 없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다음에 빛이 반사되는 기구가 있어요. 그러면은 시술 시간이 줄어들겠어요? 길어지겠어요? 길어지죠. 왜? 무뎌졌다는 거죠. 조직 손상을 방지할까요? 이거 언뜻 보면 그럴듯하죠. 무디니까 조직 손상을 방지할 것 같죠? 아닙니다. 기구가 무뎌지면 어떻게 되죠? 기구가 미끄러집니다. 그러면 치은 아작 날 수 있어요. 조직 손상을 방지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진짜 헷갈리기 쉬우니까 꼭 기억하고 계십시오. 그리고 기구 동작 횟수가 적어진다? 땡! 무뎌지면 기구 동작 엄청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불편해가지고 인공석을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시술할 때 촉각이 예민해진다? 아니죠. 예리해야 예민해지겠죠. 뭐 라임인가? 예리해야 예민해져요. 그리고 기구를 동작할 때 측방압이 약해진다? 땡! 힘이 많이 들어가야지 그나마 제거가 되니까 측방압을 강하게 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노인 치면세마를 한다 했었을 때 시술 시간을 길게 한다? 짧게 한다? 짧게 한다죠. 힘들잖아요. 가능한 오후에 실시한다? 땡! 아닙니다. 노인의 경우에서 오후에 실시한다 그러면 틀린 설명. 그러니까 뭐든 질환이 있으면 오후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혈압도 요즘에는 오후로 바뀌어가는 추세이긴 하지만 국시에서 아직까지 요거를 확실하게 정립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애매해서 고혈압에 대해서 오전, 오후에 대한 문제는 아예 나오지 않고요. 아직까지 오전에 실시하는 걸 권장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치아 동요가 있을 경우에는 치면세마를 하지 않는다. 아니죠. 치면세마의 금기증은 치아 동요가 심해야 돼요. 동요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엄청 조금씩은 있어요. 있다고 해서 안 하면 우리가 다 안 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죠. 심하다는 말이 없으니까 가능한 거죠. 크고 단단한 치석은 여러 조각을 낸 후에 제거한다. 맞는 말이죠. 노인의 경우에서는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여러 조각을 낸 다음에 제거를 하면 쉽게 빨리빨리 끝나겠죠. 노출된 치근의 치석은 한 번에 강한 힘을 줘서 제거를 한다. 맞을까요? 그렇게 하면 한 번만 딱 참으면 되니까 노인분들이 편할 것 같죠. 시험에서는 아닙니다. 난리 나요. 구강 상태가 비교적 깨끗한 여자에게 나타나고 어린이에게 많이 나타나는 착색물은 뭐죠? 자, 여자랑 어린이랑 같이 나왔다.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흑색선입니다. 자, 어여자는 뭐다? 흑색이다. 우리 밤이 되면 어여 자야 되죠. 하늘이 흑색으로 바뀌는 밤이 되면 어여 자야 됩니다. 어린이랑 여자 나오면 뭐다? 흑색선입니다. 어린이만 나왔다. 그러면 뭐다? 녹색이에요. 왜? 어린이들은 녹색 들판에서 한창 뛰어놀 나이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면 녹색. 아, 진짜 쉽다. 이거 틀리면 진짜 저 실망할 거예요. 절대 틀리지 마세요. 자, 그리고 만약에 치아가요, 요렇게 파절이 됐어요. 그러면은 표시를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프랙처죠.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이건 뭐죠? 피스출라. 누공이죠. 그림으로는 오메가. ATT는 뭐죠? 어트리션. 교모입니다. 그리고 알랄은 뭐예요? 루트레스트죠. 잔존치근. 그리고 ABR은 어브레이전. 마모입니다. 마모랑 교모가 뭐가 다른 거죠?
똑같이 둘 다 다른 건데 치아가 이렇게 갈리면서 마모가 된 걸 교모라고 하고 그 외에 다른 힘으로 마모가 된 거는 마모라고 합니다. 상악 전치부 치석 제거를 할 때 등받이는 20도 정도 되도록 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죠. 20도 정도 했다고 치면 상악 치아가 이 정도 각도를 이루고 있겠죠? 그러면 내 손이 이렇게 꺾여야 될 수도 있어요. 그쵸? 치아가 이렇게 평평하게 위치를 해줘야지 내 손이 이렇게 돼 있으면 내 팔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기구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꺾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수평 자세가 돼야 됩니다. 상악은. 그리고 조명은 바로 위에서 이렇게 내리쨘다. 아니죠. 가슴에서 얼굴 방향으로 내리째는 거죠. 구강과 조명 등과의 거리는 30에서 40 정도로 한다. 아니죠. 이거는 눈과 구강과의 거리예요. 내 눈과 환자의 구강과의 거리가 한 3, 40 정도 되면 되는 거예요. 조명과의 거리는 60에서 90 정도는 돼야 돼요. 환자의 상악 전치부 순면이 바닥과 수직이어야 된다. 와, 바닥과 수직이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예 그냥 서서 하든지 이러면 환자의 순면이 바닥과 수직이겠죠? 아니면 물구나무 서야지 가능한 자세지. 이렇게 물구나무를 서야지 가능한 자세겠죠? 순면이 바닥과 수직이겠죠? 이렇게 치석 제거할 수 없죠. 그레이시 큐렛의 그 작업단은 날의 배면이 날카롭다. 아니죠? 날이 날카로운 건 시클이죠. 세모나니까. 이건 둥그니까 날카로울 수가 없습니다. 첨단은 점상이다? 땡, 아니죠. 첨단이 점상이라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게 아니고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점상 아니고요. 단면은 당연히 반원형이겠죠. 사용하는 절단면은 어디예요? 이렇게 되어 있다. 여기예요, 여기예요. 여기죠. 그러니까 상방이 아니고 하방 절단면을 사용한다. 자, 그리고 그레이시 큐렛은 날 끝방향으로만 만곡이 되어 있을까요? 아니죠. 이런 식으로도 만곡이 되어 있고 또 위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도 만곡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톱, 여기가 미들, 여기가 힐. 이렇게도 만곡이 되어 있고 이렇게도 만곡이 되어 있습니다. 멸균은 모든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것. 병원 미생물의 생활력을 없애는 것. 미생물을 공중위생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 진료실 환경을 공중위생 수준으로 만드는 것. 포자를 포함한 모든 미생물을 죽이는 것. 이 중에서 가장 정답은 뭐죠? 그렇죠. 포자를 포함한 모든 미생물을 죽이는 것을 멸균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시클은 치은 연상, 연하, 연상. 그렇죠. 호는 다량으로 부착된 치은 연상, 연하, 연상이죠. 그리고 파일은 인전면의 치석을 부수고 깨뜨릴 때 땡, 아닙니다. 인전면에 그게 어떻게 들어가요? 빨래판 같이 생긴 게 못 들어갑니다. 치질은 전치부 인전면, 치은 연하 치석에 유리하다. 땡, 뭐가 틀렸어요? 인전면까진 맞는데 치은 연상이죠. 치은 연상, 치은 연하가 아니고. 자, 미니5 큐렛은 깊고 좁은 치준항에 치은 연하 치석에 유리하다. 그렇죠. 깊은 치준항에 치은 연하 치석 제거를 할 때 유리하겠죠. 기구의 날의 내면과 치면이 만나서 이루는 각도를 뭐라고 하죠? 각도라고 하죠. 각도라고 하지 이걸 뭐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딱 대는 동작을 뭐라고 하죠? 적합. 그 다음에 넣는 동작, 삽입. 그 다음에 이거를 막 움직이는 걸 뭐라 하죠? 동작. 그리고 넣어가지고 각도를 주는 걸 뭐라고 하죠? 작업 각도를 준다고 하죠. 작업 각도. 그러니까 이게 원활하지 않으면 뭐에 손상을 줄 수 있다? 치은 손상을 줄 수가 있다. 뭔가 이제 각도가 정확하지 않으면 치은 손상 줄 수 있다. 공기 중으로 막 이렇게 날리고 이런 것들을 에어로졸이라고 하죠. 에어로졸을 통한 교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글러브를 착용할까요? 보안경을 착용할까요? 보호복을 착용할까요?
아니면 B형 간염 예방접종을 맞을까요? 아니면 마스크를 쓸까요? 마스크죠. 에어로졸이 있다. 그러면 비말을 차단해야 되겠죠.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겠죠. 자, 시그널 tek수를 할 때요. 주의사항 중에 차가운 물로 양치를 하게 한다? 아니죠. 그러면 엄청 시리겠죠. 당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한다? 자극적이면 안 되겠죠. 그리고 출혈이 있을 경우에 피를 뱉게 한다? 피를 억지로 삼키려고 해도 지혈에 도움 안 되고요. 그냥 나오면 자연스럽게 삼키시는 게 지혈에 도움이 됩니다. 단단한 음식을 섭취한다? 그래서 잇몸 건강에 도모한다. 아니죠. 단단한 음식 먹으면 안 됩니다. 자극을 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적절한 힘으로 칫솔질을 하고 침 마사지를 해줘야 된다. 이거죠. 기구 연마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한다? 아닙니다. 그냥 무뎌지면 하는 겁니다. 한 달이 안 되더라도 무뎌지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구를 막 동작을 했어요. 근데 너무 잘 느껴져. 그럴 때 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안 하는 거죠. 기구가 너무 잘 느껴지면 뭐라 그랬어요? 예민하게 느껴지면 예리한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그리고 기구 사용할 때 동작 횟수가 몇 번 안 했는데 끝나. 동작 횟수가 적어요. 그러면 예리한 거에 무딘 거예요. 예리한 거죠. 네, 플라스틱 막대에다가 절단연을 이렇게 적합을 해봤는데 꽂혀요. 그러면 예리한 거겠어요? 무딘 거겠어요? 이거는 초딩, 유딩도 알겠죠. 이렇게 쉬운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그냥 쉽게 초딩처럼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구 고정법으로 연마를 한다. 그러면 마지막 동작은 뭐라 그랬어요? 하방이라 그랬죠. 이거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그림 그려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기구는 연필 잡기법으로 한다? 아니죠. 기구를 이렇게 팜으로 이렇게 딱 확실하게 딱 잡은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게 딱 고정을 시키고 연마석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날의 내면은 바닥과 평행하게 한다. 맞죠. 제가 이거 날의 내면은 어떻게 벌써 12시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했죠. 날의 내면과 연마석은 각도를 몇 도를 유지해야 된다? 누누이 했었죠. 100에서 110도입니다.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간염 환자가 왔어요. 초음파 스캐너를 사용해도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여기 전염 감염성 안 된다고 했어요. 결핵 환자는 시간을 고려해서 약속을 해야 될까요? 아니죠. 아까 전에 시간 고려해서 약속하는 거 뭐라 그랬죠? 당뇨병, 고혈압이죠. 임플란트가 장착된 부위에는 중등도의 압력으로 좀 세게 한다. 다른 치아보다. 아니죠. 그것보다 임플란트 장착된 부위에는 무슨 팁을 한다? 플라스틱 팁을 사용한다. 만약에 고혈압 환자가 왔을 때 토를 하려고 해요. 그럼 자세를 빨리 막 일으켜 드린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는 것 같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틀렸습니다. 고혈압 환자한테 자세를 급격하게 바꾸면 일시적으로 기립성 저혈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머리가 엄청 어지러워져요. 그러면 쓰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세는 항상 천천히 바꿔줘야 돼요. 치면 세균막은 매끄러운 면에 잘 생길까요? 거친 면에 잘 생길까요? 거친 면이죠. 최초로 부착하는 세균은 양성균일까요? 음성균일까요? 양성균이죠. 최초로 부착하는 세균은 그람 양성균일까요? 음성균일까요? 양성균이죠. 호기성일까요? 현기성일까요? 호기성입니다. 그러면 이게 막 두께가 두꺼워지면 심층에는 깊은 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호기성일까요? 현기성일까요? 현기성이죠. 왜 심층에는 옛날부터 생겼던 게 있었을 거 아니야. 오래됐으니까 현기성입니다. 치면세균막은 부착력이 약할까요? 강할까요?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정작용에 의해서 쉽게 제거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치면세화 다 했거든요. 여러분 정말 다 맞기를 제가 바라고 있겠습니다. 화이팅!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